지금부터 공과대학 60주년 기념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과대학 교학부학장 전기전자공학부 김종옥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강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과대학 대학원생, 학부생,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교우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과대학 6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본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허창규 전 KT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과대학에서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대표 석학 4분을 초청해서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 5시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4주 연속으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6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60주년은 동양의 순환론적 세계관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공과대학에서는 세상의 이야기를 겸허히 듣고 세상의 지혜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가오는 60주년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라는 의지와 소망을 담아 본 60주년 강연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가을은 60주년 강연회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공과대학 이혜근 학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족고대 강철공대 학장 이혜근 당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과대 60주년 한갑잔치를 하는 특별한 해 관련 행사들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첫 스타트를 끊는 그 엔지니어링 엑셀런스 렉처 시리즈가 서대 부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석학 4분을 모시고 매주 목요일 날 바로 이 장소 이 시간에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한혜종 학생들이 저희가 60주년이기 때문에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60분만 6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오셔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다가 또 교우에서도 저희가 준비하는 걸 보고 또 동참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여러 가지 그 교우의 그 포럼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아주 오래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고대 미래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를 듣더니 공대 60주년 기념으로 교우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창업 타이거스 엑스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야 뭐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도 있습니다. 그때도 또 특별히 그 창업 컨테스트도 하고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또 참석하는 걸로 제가 믿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11월 10일 날 60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부대 행사가 아무리 성황리에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활용 점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11월 10일 금요일 6시 반 화정체육관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정말로 반갑고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거 약속하시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행사에 그 스타링을 끊어주신 세계적인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 황창규 회장님 하면 황해 법칙 세계적인 법칙 아닙니까? 그거 또 아까 접견하면서 그 환담하면서 들은 건데 그리핀을 그 삼성
경전자 세이트에 계실 때 그리핀을 또 시작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정말 세계적인 석학 우리 황창규 회장님을 모시고 그 기술과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그 경험을 그리고 그 통찰력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크게 한번 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지식과 영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창규 회장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신 우리 소중한 우리 학생분 또 대학원생분 또 교원님들 또 외부 인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황 회장님께서 저희 고대공대와 지속적인 인연을 맺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본인은 60세 넘으셨는데 20대 총장님이세요. 그래서 20대 총장님 정진태 총장님도 오시고 또 뉴욕 부총장님, 영구 부총장님 분 단위로 지금 바쁜 일정을 하고 계셨는데 오늘 점심 때 또 오찬회의를 저랑 또 ESG 관계된 또 연구센터 하는 거 오늘 2번 봤습니다. 바쁘신 양반이.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오셨고요. 또 손 한번 들어주셔도 좋고요. 우리 연구부총장님 손 들어서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도 좋고요. 얼굴 좀 한번 그 멋있는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부총장님이십니다. 유혁 연구부총장님. 정인태 총장님은 제가 따로 모시면 되고요. 양성덕 이과대 학장님도 오셨어요. 잠깐 좀 이과대도 70주년 요번에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연계의 4개 메이저 단과대학이 올해 60주년, 70주년이에요. 보가대 전 학장님도 오셨네요. 싫다고 막 소개하지 말라는데 전 학장님도 오셨는데 보가대가 60주년, 그리고 저희 공과대학이 60주년, 그리고 이과대학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과대학이 70주년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학대학 있죠. 거기가 또 70주년이네요. 그러니까 4개 메이저 단과대학이 올해 격경사가 지금 겹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하시기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와주셨고요. 또 윤종진 전 KT 부사장님도 또 오셨어요. 그래서 부사장님도 잠깐 또 매주 같은 시간 목요일 날 하는데 3번째 그러니까 26일 날 또 강연을 해주실 우리 조장희 석좌 교수님도 이렇게 또 오늘 미리 와서 정탐하러 오셨는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마 4번 다 오실 것 같습니다. 3번째는 본인이 강연을 하셔야 되니까 꼭 오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또 오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습니다. 조장희 선생님 항상 노벨상 노미네이터 이름이 항상 나오시는 고려대학에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불 켜진 11시쯤에 불 켜진 그 공학관 신공학관 그 건물을 찍어서 항상 보내주시면서 역시 고려대학은 다르다 이러시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대 학생회장님 오셨어요. 이은서 공과대 학생회장님. 잠깐 우리 공과대 또 주역입니다. 차세대 이제 교우를 맡은 이은서 공과대 학장님, 그리고 예산처장님도 오시고 또 전전 예산처장님도 전부 다 공과대 출신인데 2분이 오셨는데 2분 아까만에 그냥 2분 같이 일어나셔도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황창규 회장님 소개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괜찮으시겠습니까, 총장님? 총장님이 그래도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우리 모시는데 우리 총장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총장님이 좀 소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공대학장 이혜근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이혜근 학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 2월까지
고려대학교 제20대 총장으로서 총장실에 외도를 했다가 3월부터 다시 창의관에 있는 제 연구실로 돌아온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의 정진택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할 때 학장님은 학장으로서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오늘 황창규 회장님은 제가 소개하게 돼 있었는데 학장님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KU 엔지니어링 엑셀런스 렉처 시리즈를 만든 이유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공과대학의 대학원생, 학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교수님들도 와 계시지만 공과대학의 6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나간 역사가 자랑스러운 것 못지않게 앞으로 나아갈 60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주역은, 미래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과대학이 마련한 거지만 공학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젊은이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하겠기에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또 희망을, 꿈을, 미래를 심어주실 그러한 석학, 그러한 무게가 있는 분 네 분을 모셨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황창규 회장님을 오늘 연사로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강연의 주제는 파괴적 혁신을 넘어 위기의 시대 진정한 설계자가 되는 법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네 분의 강연을 우리가 만들면서 이 주제는 공학이 아니고요, 또 어느 특정 전공 분야도 아니고 융합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으신 조장희 박사님은 세계적인 뇌공학자, 뇌과학자이십니다. 공학을 바탕으로 의학의 발전을, 궁극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려면 의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 공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에 석좌 교수로 모셨습니다. 황창규 회장님은 너무나 유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 학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해 법칙 뭔지 아시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은 이전까지 무어의 법칙은 한 해에 한 배씩 늘어난다 했지만 황 회장님께서 2배씩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황해 법칙이라고 황 회장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서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그것을 황해 법칙으로 명명했습니다. 2년 전에 Big Conversations라는 저서를 쓰신 다음에 저와 만났습니다. 2021년 6월에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의 경험을, 나의 그 꿈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했는데 2년 반이 지나서 이 자리를 만들게 돼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무한히 기쁩니다. 회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2005년인가 4년에는 그 당시 어윤대 총장님께서 황창규 삼성전자 대표이사님을 제주도로 모셨어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첫째 따님인지 둘째 따님이 중학교 연합고사 시험이 있는데 고대 총장이 오라고 하시니까 강연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신,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아직 직접 만난 적이 없고요, 스티브 잡스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처장도 했고 학장도 했고 총장을 했는데 비서실에 전화하니까 이미 타계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황 박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직접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만난 분이 바로 황창규 박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기술, 세계를 선도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빌 게이츠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대한민국을 찾을 것이고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KT 회장을 역임하시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또 우리나라 R&D의 전체적인 기획을 하셨던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단장을 역임하셨던, 대한민국의 R&D를 총괄하셨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황창규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은 처음이십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박수 소리를 듣고 회장님께서 강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황창규 회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방금 소개받은 황창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대공대 60주년 뜻깊은 이 행사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고연전 여러분 우승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하면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실제로 그 총장님이 아마 제가 연대에서 강의를 한 책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독수리 날개를 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제대로 호랑이 굴에 와서 제대로 해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2016년 하버드 메모리홀에서 한 800~900명 학생들 교수들 대상으로 그 한 영상이 있으니까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예, 영상. Communications firms. So think about it. The old model. Large, vertically integrated firm, innovation from the center, only one direction of change. It was determined by that firm, no room for anybody else. And it was everything exclusively for their own use. What do we have today? Innovation from the edges. It's customer oriented. Firms differentiate. It's a competitive market. And every service and component is competitive. Firms have to adapt to multiple points of view and perceptions of the opportunity, and firms have to find a way to accommodate the users who are employing businesses from many, many firms. The old model is gone, and we have to have a new model of business. This is actually a very challenging environment. Only the best firms are going to make it in this environment, and it's actually really wonderful to hear from a firm that's trying to do this. That's just so wonderful. Please, he's going to speak for a while and then take Q&A. So please join me in welcoming him to the stage, and we'll hear from him now. Our team predicted the mobile era and the focus shift from speed to capacity. We also made a projection that memory capacity would double each year, nowadays known as 황수로. Back in 2004, Apple launched the iPod. But because it came with hard disk drive, it runs batteries flat within less than 2 hours. When dropped, data lost. So we offered Mr. Steve Jobs to use a smaller, lighter, shock-resistant flash memory that enables high-speed data processing for advanced performance. The picture was taken when we signed the deal. Hey, Mr. Jobs doesn't seem too happy there because we charge him a large amount.
저한테는 글로벌 닉네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미스터 칩 그리고 미스터 5G. 미스터 칩은 2002년 인터내셔널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컨퍼런스의 그 반도체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학회에 규조 연설을 하면서 황해 오칙을 선언하고 그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미스터 5G는 제가 평창 올림픽을 5G로 완벽하게 재현하고 그 다음에 다보스에 가서 저기 있는 게 지금 다보스의 콩그레스 홀에 있는 그 패널 회의장입니다. 다보스는 보통 2,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회의가 있는데 저 콩그레스 홀에는 딱 몇 개만 메인 아젠다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스터 5G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선언을 할 때 너무나 좋아서 나한테 뛰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젠센 황이었죠. 모바일 시장이 뜨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모바일 시장을 선언을 했잖아요. PC 시장은 이제 모바일 시장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CPU가 아니고 프레시 메모리가 드라이브다. 그래서 실제로는 젠센왕이 쫙 끝나고 나서 이따가 뛰어오면서 Great Dr. Wang 하면서 저를 전혀 모르는데 허그를 하더라고요. 예. 스탠퍼드 나중에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내비 GPU를 만들어 놓고 자율주행을 뜨기를 바랐는데 이 5G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5G 상용화를 선언해 놓고 젠센학을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두 개 다 독점적인 시야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별명을 얻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고려대학 공과대학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실제로 20여 년간 제가 해외 명문대 여러분들하고 경쟁하는 명문대학을 이렇게 다 가서 강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의한 것이 노벨 수상자가 28명 한 랩에서 나왔던 캐비니시 랩에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스탠포드, MIT는 저 보면은 저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하버드 강의 때 저 버드 했던 강의장입니다. 예, 버클리 그 대학,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 제일 마지막은 주리 아인슈타인 홀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진사가 어디를 포커스를 했습니까? 입구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있다. 이걸 조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MIT도 그렇고 뭐 버클리는 양쪽 4개 입구에 꽉 찼습니다. 북경대학은 저 가벽을 다 뜯어내고 마루에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한 분도 입구에 서지 않고 이렇게 자리에서 편안하게 듣게 돼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 이제 그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고대 공대 영상을 하나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50주년 때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50년 만에 세계 50위.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한 40위 내지는 30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전혀 없네요. 예. 전 놀란 것이 1992년에 무인 자동차를 처음으로 고대에서 만들었다. 구글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뭐 테슬라도 아닌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인간 중심의 미래공학으로 세상을 바꾼다. 저 말이 너무 왁스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네. 제가 옆구리 찔러야 이제 박수를 치시는군요. 예. 저도 오늘 change the world with technology 기술로서 세상을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공학이 어떻게 인간 중심의 미래를 창조했는가 이야기를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기술자, 연구자로 관리자에서 경영자까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G 세대잖아요, 그죠? 옛날 이야기 잘 못하면 라떼라든지 꼰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프랭카드에 있는 것처럼 파괴적 혁신을 넘어서 진정한 어떤 설계자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저 그다음 들어갈까요?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또 사람 냄새가 나는 경영 이야기를 묶어서 법칙이란 총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2년 전에는 저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같이 변화시켰던 분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반도체 신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세계 최초의 5G가 여기에 한국발 탄생을 했는지 이야기를 썼습니다. 볼까요? 예, 이건희 회장, 윌리엄 샤클리, 앤디 그로브, 스티브 잡스, 팀 쿡, 일론 머스크, 크라우스 슈밥 회장,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예, 헤르만 저는 한 20년 같이 이렇게 있었던 뭐 팀쿡, 헤르만 지몬, 이근희 회장님도 계시고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한 5년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IT의 강국이 될 수 있었는가 스토리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두 책을 참고하시면 그 이야기는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성공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입니다. 하버드 경영학 교수고요. 뭐 최고의 교수죠. 저분이 그 1997년에 Innovator's Dilemma라고 하는 책의 첫 주장을 했던 Disruptive Innovation. 저 이론은 하버드가 매년 투표를 합니다. 거기에는 선언을 하거나 이론을 만든 교수님들이 너무 많죠. 마이클 포터도 있고 뭐 많습니다. 십수년째 항상 1위에 해당되는 이론이고 지금도 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기업에 잘 적용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저 이론을 만들었을 때의 그 대상은 뭐 아마존 대 오프라인 서점이라든지 종합제출소 대 미니밀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시스템 대 라우터라든지 뭐 이런 비교를 했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disruptive innovation이 IT에서 일어나야 된다. 당연하죠. 그때 세계 1위 기업은 인텔입니다. 지금은 애플이지만 인텔이 2000년에 2년간 컨설팅을 하고 저 페이퍼를 냅니다. Microprocessor Business. 여러분 PC 노트북 쓰시죠? 이 CPU의 성능을 몇 프로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CPU의 성능을 여러분 노트북 PC에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해보시죠. 몇 프로? 예, 이야기하세요. (30%) 예. 30%는 굉장히 헤비 유저입니다. 실제로 통계상에는 10% 남짓입니다. 그러면 저 인텔은 그 90%를 쓰는 것을 위해서 엄청난 R&D와
시장을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 거죠. 어떤 경고를 했냐? 인텔의 무호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저게 2002년 4월 달에 난 페이퍼입니다. 저는 황해 법칙을 2002년 2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이론의 백그라운드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좀 더 뒤에 이따가 하시죠. 예. 자, 혁신, 영어로 이노베이션입니다. 한자로 가죽혁 벗길 신입니다. 새로울. 가죽을 껍을 벗겨서 새롭게 만든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예, 그게 혁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은 더 힘들겠죠. 혁신이라고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언더독, 상대적 약자가 저가의 혁신 기술을 가지고 밑바닥 시장을 다 휩쓸고 고가의 시장도 먹는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파괴시킨다. 이게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 혁신의 종입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아마존.com,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를 밀어냈던 넷플릭스. 그런데 진정한 파괴적 혁신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예. 가볼까요? 저는 PC가 중심일 때, PC가 모바일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모바일이 PC를 파괴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바일의 중심인 플래시 메모리가 시장을 이끌어 간다. CPU는 속도죠. 플래시 메모리는 용량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환경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PC라고 하는 것은 그냥 CPU의 속도가 증가되면 성능은 늘어나지만 모바일 기기는 네트워크의 주파수에 따라서 속도는 제한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안에 담아야 할 컨텐츠가 엄청나게 음성이든 음악이든 영상이든 늘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언한 것은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용량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PC를 사셨을 때 가격을 어떻게 주고 사셨냐면 CPU의 펜티엄의 스피드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했을 겁니다. 3,000불, 2,000불, 또 해외 글로벌 마켓 나간다고 1,000불 이렇게 가격 정책을 여러분 지금 휴대폰 스피드에 따라서 사십니까? 제가 그때 선언을 했죠. 용량에 따라 살 것이다. 여러분 휴대폰의 16GB, 512GB, 1TB, 2TB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용량에 따라 사시죠. 지금 모바일 기기 들어가는 CPU라고 하는 것이 AP입니다. AP 가격은 뭐 저가는 20불, 고가는 한 5, 60불 정도 됩니다. 대신 플래시 메모리의 그 용량은 그거보다 10배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겁니다.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이런 세상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선언을 하고 나서 2달 뒤에 이제 삼성그룹의 전략을 어떤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관계사항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제일 먼저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4쪽짜리 논문을 딱 들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혁신 그리고 저가의 플래시 메모리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에는 인텔이 아니라 우리가 IT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았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끌어낼 수 있었고 또 혁신적인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그때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마켓 셰어가 3%대입니다. 그때 플래시 메모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로직에 따라서 스피드를 중심으로 하면 노아 플래시가 되고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둘 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 메모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PC를 켜면 부팅 시간이 옛날에는 1분, 2분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1초, 2초 그러죠. 왜 그러냐? SSD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플래시를 쓰기 때문에 부팅 시간이 그렇게 빨라진 겁니다. 예. 자, 1등은 도시바입니다. 전 세계 1등은. 플래시 전체 1등은 인텔이죠. 그 1년 만에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는 저렇게 자리 바꿈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인텔이 또 1, 2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예. 저걸 보고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에서 저는 짧은 시간 내에 산업의 1, 2가 저렇게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파괴적 혁신의 황해 법칙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 크리스텐 교수는 파괴적 혁신은 언더독이 승리하는 이유와 이론을 제시하고 우리는 모바일 시장을 끌면서 글로벌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이야기는 아까 제가 플랜카드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파괴적 혁신을 넘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딱 두 가지.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언더독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파괴적 혁신이 우리 세대 또는 현재 세대에서는 혁신의 방법이었지만 물론 그것도 뭐 그냥 된 건 아니겠죠. 면밀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경쟁사를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무모할 만큼 도전을 한 결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반도체 왕국이라는 일본이 우리한테 추격을 당했고 90년대도 마찬가지죠. 90년대, 2000년대에는 인텔이 추격을 당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어떻게 반도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전지와 그 관련 산업들, 그 다음에 중공업, 방산산업,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루 말할 수 없이 대한민국은 지금 언더독, 상대적 약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추격을 해야 되는 세대가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는 추월의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파괴적 혁신인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만능의 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회사 또는 글로벌 회사 뭐 잘 아시죠?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여섯 또는 그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파괴적 혁신으로 지금 글로벌을 주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글인 경우에는 랠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실제로 검색을 하는 것을 유저들에게 더 가깝게 우선순위를 주는 검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 엔진의 절대적인 왕자죠. 이거 파괴적 혁신이 아닙니다. 테슬라 1800년대 이미 에디슨이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컨셉을. 배터리의 기술 가솔린을 지금 시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파괴적 혁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이폰 유저 프렌들리하고
카메라 성능을 좋게 하고 나올 때마다 디자인을 멋있게 하고, 그거 파괴적 혁신 아니죠. 파괴적 혁신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은 파괴적 혁신이 만능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일이 보면은 지금 글로벌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비자 욕구를 파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회사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고객의 편의가 아니라 고객의 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업이 생존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전략인지도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대 공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어떤 삶의 뭐 태도라 그럴까? 그런 어떤 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계자라고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설계사 뭐 이런 설계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기술 전문성과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서관에서 8시간 책 판다고 창의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 혁신을 한다고 그래서 저 두 개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연대 강의를 읽고 있는데요. 그 강의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연구 개발자에서 관리자로 그리고 경영자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면서 조직 관리를 잘하는 팁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잠시 하다가 그 학생 보고 그랬습니다. 밥 사세요. 친구들 밥 좀 사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혁신의 기본은 자기가 상대방, 자기하고 일을 해야 될 사람, 자기가 배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을 얻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되고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는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다는 아니라도 정보를 10 중에 5를 공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정보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형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품 안에 숨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하고 전혀 다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의 세계가 커지고 여러분의 우주가 커집니다. 그때는 불편하겠죠. 잠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소통은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1차, 2차, 3차 뭐 기기혁명, 그 다음에 대량생산혁명, 정보혁명, 4차 산업에 그 들어가는 기술들이 저렇게 10년 만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산업이 바뀔 때마다의 한 세기나 또는 50년 또는 수십 년이 걸렸던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IoT, 뭐 그 다음에 자율주행, 유전자 검사, 뭐 지금 생각하는 4차 산업, 이 모든 기술들이 왜 한꺼번에 10년 만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날까요?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여기 제일 앞줄에 앉은 학생,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전까지 쌓인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합되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에 쌓였던 기술이 있어서 결합되어서 그렇다. 그것도 한 60%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시간이 없으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폭증입니다. 이 데이터의 폭증을 만든 두 21세기의 혁신 기술이 반도체와 통신이죠. 지금 통신은 5G니까 제가 5G라고 썼습니다. 반도체, 여러분 지금 제일 핫한 분야가 뭐 대화형 챗 GPT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그 엄청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GPU의 스피드로 분석을 해서 마이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려 줍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연산하는 그 기능이 반도체죠. 통신은 어떻게 됩니까? 평창올림픽에서 5G를 검증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근데 5G가 빠르기만 합니까? 굉장히 지연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가 20ms인데 5G의 궁극적인 지연 시간은 2ms입니다. 그리고 1km 내에 100만 IoT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어떻게 보면은 통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거는 단답형이니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통신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여기 저 까만 돌아오시는 분. 반도체 통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비슷하게 중요하다. 예, 그것도 5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가 아니고 저는 답이 AND입니다. AND. 반도체와 그 다음에 통신 와입니다. 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 기술이 실제로는 스탠드얼론으로 공존하지만 융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저 기술이 융합해서 파생되어 놓은 기술은 상상을 초월한 다른 기술입니다. 지금 시대에 다 그런 기술들이 여러분 주위를 또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만남이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한번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아닌데 어떻게 기술 융합 시대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리더가 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제일 먼저 저는 이유를 꼽습니다. 그 신경영의 키워드 세 개가 정부와 글로벌화 복합합니다. 여러분 수원에 고층 R&D 빌딩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 있죠. 그리고 수만 명이 거기에 같이 연구를 합니다. 팀 간의 벽이 없는 거죠. 부서 간의 벽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회사들이 같이 회사 간의 벽이 없어졌습니다. 저게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융합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 이야기를 반도체에서 응용을 해서 미래 사회는 미래 사회는 IT, BT, NT로 융합된 기술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계 최초의 융합칩을 선보였습니다. 예, 저게 이제 FT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예. 오른쪽에 있는 메달은 그 앤디 그로브 상이라고 그래서 그 IEEE 펠로에게 주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날 수상을 했습니다. 예. 자, 볼까요? 국가 R&D일 때는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아까 학장님이 설명해
하셨듯이 그래핀, 전기 자동차 그 위에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KT 와서는 기가 인프라와 ICT 융합으로 4차 산업을 이끈다라고 제가 가는 곳마다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KT가 통신회사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있을 때 통신의 의존도가 90%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회사로 변신하면서 지금 통신 의존도가 50%가 안 됩니다. 무슨 회사죠?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 뭐 이런 등등의 4차 산업이 갖고 있는 회사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융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물리적인 융합부터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학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제일 쉬운 예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게 물리적 융합이죠, 마차. 그리고 기계적 자동차, 전기적 자동차, 지금은 자율주행이죠. 뭐가 융합이 됐습니까? 광물, 그 다음에 고무, 전기, 화학, 지금 어디까지 붙었죠? 통신, 그런 부분들이 융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융합칩입니다. 여러분 지금 맥북 에어 쓰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맥북 에어 노트북 아무나 안 쓰시고 계시나? 쓰고 계시죠? 거기 들어가는 CPU가 이름이 뭐죠? CPU 이름 저 이 학생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M2 칩입니다. 그렇죠? M2 칩은 시스템 온 칩 디자인으로 트랜지스터가 200억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능을 하는 메모리가 다 들어가 있고 반도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할아버지 격이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완랜드라고 하는 융합칩입니다. 자, 저 융합칩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 여러분 1990년대, 2000년대에는 지금은 애플이 휴대폰 1위인데 그때 1위는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가 실제로는 1위다 보니까 프레시의 1등 인텔이 다 독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과하니까 회장이 우리한테 와서 만들어주면 다 마켓 씌워주겠다. 그래서 노아를 마켓시가 0.1%는 저희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키아에 9개월 만에 완벽하게 세계 14개 공장에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돈으로 1조 가량.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제가 가고 싶은 세계는 노아 플래시가 아니고 데이터 음성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죠. 그래서 저 칩을 보통의 노아 플래시는 낸드 플래시보다 칩 사이즈가 3배 가량 큽니다. 스피드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설계죠. 이 작은 칩에 SRAM과 로직과 아날로그를 집어넣어서 낸드도 되고 노아도 되는, 다시 말하면 두 칩보다 성능은 수십 배 빠르고 가격은 3분의 1 가격을 공급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저게 보이는 것이 빨간 선이 낸드 플래시의 페네트레이션 레이트고 파란색이 노아 플래시의 페네트레이션 레이트입니다. 어떻게 저 시장이 형성이 됐냐면 저 융합칩 하나가 지금 여러분 쭉쭉 보면 기울기가 확 특정한 해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예, 저게 바로 융합칩 덕분에 저렇게 된 겁니다. 예, 그다음 볼까요? 이게 마켓시어만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메모리 전체 시장을 다 바꿔놨습니다. 저렇게 메모리는 지금도 불황이지만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곡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바일 디램과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저렇게 증가를 하죠. 예.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이다, 혁신이다, 그런 것이 좀 어려우면 저는 여러분 어떻게 좀 변화라고 하는 생각을, 내 개인의 생각의 변화, 내 개인의 행동의 변화부터 한번 지내보자. 예.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변화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일으키려면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합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합으로서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조직의 변화가 생기고 개인의 성장이 따라오는 겁니다. 개인의 성장이 또 변화를 다시 키우게 되는 것이죠. 두 개는 상생의 어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정리해 보면, 자, 여러분 파괴적 혁신을 넘어서 진정한 설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융합형 인재가 궁극적으로 세계를 변화를 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GPP 주세요. 여러분 2015년에 들어왔던 메르스 기억나십니까? 메르스 경험하셨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메르스가 2015년에 들어와서 38명이 사망하고 17,000명이 격리를 당하고 69일 만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12번 환자인데 12번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떠나서 청정 지역을 돌다가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알 리가 없죠. 어떻게 알아냈냐? 로밍 데이터 풀었습니다. 트래픽 패턴 알아냈습니다. 위치 정보 알아요. 그 사람이 열이 나고 병원에 갔는데 바로 브라킹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컨택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브라킹을 했습니다. 그게 12번 환자인데요. 그래서 69일 만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앞에 이야기했던 새 기술을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여행자들이 여러 가지 여행을 할 때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질병센터와 같이 협약을 해서, 그래서 2018년에 메르스가 또 왔죠. 더 센 놈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 1명, 그리고 사망자가 없고, 그리고 격리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글로벌 에피데믹스 프리벤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와 뭐죠? 통신의 인프라가 같이 융합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 가나, 케냐, 라오스 세 국가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사망자를, 이 감염병의 사망자를 줄이고 있고요. 유럽에 이제 가야 되는데, 유럽은 특히 개인정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로밍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함부로 오픈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블록체인 기술로 이 로밍 데이터를 이렇게 덮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내용은 실제로 유엔에서도 널리 전 세계에 파악을 했고, 다보스, 그다음에 G20 때도 마지막 이 공동선언문 7개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이런 평소에 여러분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공대 출신의 세계적 리더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앤디 그로브, 인텔을 28년간 회장을 하고 전설적인 인물이죠.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 하우스하고 거의 주말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은 경제 대통령인데 쥐리 공대에서 기계학 박사를 받은 분이죠. 그 세계 양대 짤스부르크하고 루체른 페스티벌의 이사장입니다. 뭐 조금 장르는 다르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밥 딜런을 좋아했죠. 예. 이게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모니죠. 조화와 하합. 저는 기술자 연구자로부터 경영자가 되기 전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창의성은 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른 선을 뚫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모니입니다. 합을 할 줄 아는 하모니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락을 주기도 하고 위안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뭐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음악뿐 아니고 뭐 책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연극 그다음에 뭐 스포츠 많죠. 미술 뭐 자기만의 어떤 아날로그 감수성을 통해서 하모니의 어떤 이 에센스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타인과의 하모니를 통해서 실제로 변화를 시작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이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이 도전을 그렇게 쉽지만은 않게 아마 여러분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또 두 번째 해보면은 여러분 쉬워집니다. 왜 우리가 도전을 강조를 할까요? 그리고 왜 인류 역사는 도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끔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도전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지 않고 감히 누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도전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여러분한테 불변법칙, 성공의 불변법칙을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룬다. 여러분 작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실패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면은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다른 도전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여러분은 더 큰 목표를 갈 수 있죠. 여러분 도전은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좀 겁이 나서 이렇게 항상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실제로는 많은 실패를 많이 젊었을 때 여러분 나이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 갈 때 군복무를 했거든요. 해군사관학 교관. 그러니까 이거 토플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플 여러 번 봤습니다. 또 겨우 어렵게 박사학위 논문을 써놓고 잡 어플라이를 했는데 저는 IBM 뉴욕에 있는 욕타운을 가고 싶어 했는데 쭉 저한테 날라온 거는 저쪽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벌링턴으로 가라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또 박사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지도 교수한테 실망을 준 적도 있고 또 그렇게 그럴 때마다 제 지도 교수는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Never mind. Don't care. 여러분 이 never mind 이것이 저한테는 어떤 마법의 주문과 같은 것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묵묵히 제가 정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뭐 세계 최초의 그 기술이나 제품들도 많이 만들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최고 과학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스티브 잡스가 모바일 시대를 수년 앞당길 수도 있었고, 또 유엔이나 다보스나 또는 G20에 가서 한국의 IT 기술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법의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어떤 실수나 실패도 여러분 never mind. 여러분의 미래에 펼치질 다양하고 힘든 도전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사이트 가득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세 줄로 요약을 하면은 엣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설계자는 기술에 더해서 창의성을 겸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오케스트라와 같은 감수성을 지닌 융합형 인재가 되어라. 예,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황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회장님께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예.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질문인데, 그 무어의 법칙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무어의 법칙이 이제 3나노 공정까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지금 AI 시대에 더 많은 그 GPU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반도체와 같은 물리적인 혁신이 또 이제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반도체 다음에 다른 물리적 혁신은 어떤 키워드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회장님은 젊을 때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이제 은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말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갑자기 고대 와서 말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고 질문하니까 갑자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질문. 예, 제가 아까 전세랑 이야기 살짝 했잖아요. 전세랑이 최근에 황해 법칙이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GPU의 스피드가 2년에 2배씩 늘어난다. 2년에 2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어의 법칙이 1990년도 말에 없어지고, 왜? 열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많으니까 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졌죠. 뭐 이제 다른 뭐 산업에 적용되긴 하지만, 지금 저번에 질문에 이거 제가 뭐죠? 공정의 첨단 공정을 계속 이렇게 슈링크를 해서 만들어서 트랜지스터 수를 늘린다. 이거 완전히 생산자 위주의 법칙입니다. 공정 기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바일 시대를 법칙인데 그 밑에 보면은 마켓풀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비자가 원하면 설계, 소자, 3D 구조, 재료, 패키지, 반도체 기술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한다고 제가 선언할 때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황해 법칙에 는 슈링크를 해서 내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설계적으로 2bit, 3bit, 4bit 이렇게 또 2배씩 늘어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CTF라고 하는 기술을 그때 오늘 뭐 다 스킵을 했는데 이게 뭐 혁신 중에 혁신 기술이죠. 어떻게? 옹스트롱 레벨의 얇은 3천 구조로 쌓아서 청을 샀습니다. 제가 24단까지 개발하고 나왔고요. 지금은 아마 320단까지 아마 개발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층 빌딩을 쌓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20여 년 전에 3D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캔디데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M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P램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재료 혁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재료인데 아직까지 트랜지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재현성을 확보를 못합니다. 한 적어도 10년, 20년은. 근데 그래핀이 되면은 이거는 천하통일인 거죠. 패키지, 반도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소비자 위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법칙 만들 때도 생산자 위주의 법칙을 만들지 마시고 소비자 위주의 법칙을 만들어야 오래 갑니다. 지금 20년간 쭉 이 법칙이 유효했지만 지금 AI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항해 법칙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데이터가 폭증하거든요. 어떤 원자폭탄 시대에서 수소폭탄 시대로 지금 데이터 양이 그 정도로 늘어납니다. AI 때문에. 지금 챗 GPT에서 생성형 AI로 가게 되면 3D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단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제가 이제 뭐 할 거냐 이거 물으신 거죠. 이 고대공대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벤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들어보기도 하고 뭐 들으면 계속 또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직접적인 어떤 조언보다도 전체적인 조직의 조언이라든지 또 진행상에서 어떤 조언 같은 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런 일을 계속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학생. 되게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큰 귀감이 됐습니다. 저는 반도체 설계를 연구하는 석박 통합과정 2년차 이선빈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저도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장님께서 실무진과 경영진 모두를 경험을 하시면서 두 개의 양쪽으로 모두 성공을 하셨는데 경영진과 실무진을 직접 하시면서 느꼈던 차이점이랑 예상 외로 비슷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회장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셨길래 이만큼 성공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황해 법칙을 좀 예전에 읽었었는데 거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회장님께서 도전한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회장님께서 이러한 직관을 어떻게 얻으셨길래 이런 도전을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직관을 가지고 항해 법칙을 하게 됐냐 이런 이야기죠. 어떤 직관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잠시 또 까먹었는데 경영진과 실무진. 예. 네. 알겠습니다. 경영진과 실제 실무진이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이 습관이나 태도나 그다음에 토의 문화, 그다음에 자기 우군을 많이 만들고 내가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죠. 자기 내쫓기, 그다음에 자기하고 생각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도 끌어다니라. 그래야 자기 우주가 커진다. 공학에서 여러분, 공학은 특히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에 빠지면은 컴퓨터 갖고 놓으면 옆에 사람은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세계의 모든 혁신을 이룬 기술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나요? 예. 뭐 노벨 못 받았지만 그런 융합, 많은 사람들을 이론가, 그 다음에 실험가, 그 다음에 수학자까지도 다 끌어오는 그런 융합만이 인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술자에도 그렇게 뭐 기술자를 관리자할 때는 막 이렇게 겉으로 내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아주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위에 있는 상급자가 당황을 하는 거죠. 질문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 같은데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무지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 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뭐가 생긴다?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질문을 저는 기술자였을 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그러니까 좀 위에 상급자가 보면은 좀 재수 없어. 저놈 또 질문하네 할 정도로 그 사람을 당하게 만들고 또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계속 누적이 하다 보면은 기술자이나 경영자이나 눈에 보는 스코프는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 다니고 신입사원이고 나중에 주니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CEO가 될 것인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길이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질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정의다 보니까 기업은 그렇죠. 하이라키가 있죠. 예. 또 질문 받을까? 두 번째 질문 내가 답했죠. 예. 다음 질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디지털 회로 설계 쪽 그 석박 통합 과정 1년차 김현권이라고 합니다. 그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밟아오신 길을 보면은 반도체 쪽 삼성 메모리 사업부랑 그리고 KT와 같은 통신 관련해서 조금 지도자 같은 과정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현재 요즘에 이제 발달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챗GPT와 같은 어떠한 대용량인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것을 유저들은 어떠한 서버,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 기기 같은 곳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통신의 이런 가중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 시장과 어떠한 통신 시장 사이에서 그러한 비율 같은 것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가 GPU를 가지고 이제 저렇게 워낙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량의 GPU가 필요하고 성능의 GPU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메모리가 비중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메모리도 실제로 하이 밴드비스 메모리는 이거 GPU에 없어서는 안 될 메모리죠, 그죠? 그거 외에도 플래시 메모리도 하나의 또 변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코모디티 성격의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앉아서 영상을 읽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더 들어가야 될까요? AI 기능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엑스박스 탄생을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래픽 메모리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이 빌 게이츠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그래픽 메모리 엄청난 그 성능의 메모리를 공급해주기도 했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그 메모리는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래시 메모리에 저 생각엔 충분히 변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부분이 AI 기능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 이미 좀 시간이 지나는데요. 예, 저 맨 뒤에 있는 학생. 예,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기회도 주셔서 좀 다시 크게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예. 예. 네, 다시 한번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연자님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오시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예. 가장 기억에 남는 협상 과정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또 협상 과정에 이제 중요한 협상 과정인데 역시 스티브 잡스하고 협상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의 반도체를 만든 하는 그 결정적인 모멘텀이 됐죠. 어쨌든 제가 마켓쉐어로 전 세계 낸드 플래시 58%를 쥐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를 만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콜 힐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상황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안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아이팟 안에 부품이 60만 개 들어가는데 플래시 메모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플래시 메모리하고 디아더스하고 같은 가격 정도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걸 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성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사를 했냐? 이제 가격은 아까 기분이 나빠서 고개 돌리고 있다고 제가 설명했는데 그건 좀 가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3시간 반 동안 협상을 하는데 찢어진 청바지에 터틀넥 그 까만 그 옷을 입고 그냥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 같은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 톨도 못 준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60%를 쥐고 있는데 딴 데 가서 그 플래시 메모리를 구할 길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격과 물량을 다 요구를 하니까 그게 3시간 반 동안 디베이트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래시를 쓴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틀 뒤에 팀 쿡이 연락도 안 하고 전용기로 제 방문을 차고 들어온 거예요. 차고 들어올 줄 안 했죠. 팀 쿡은 얌전하니까 노크를 하고 돌아왔겠죠. 그건 아주 성격이 아주 유연해서 저보고는 좀 한 살 어린데 이렇게 협상을 해보면 너무 착한 보이예요. 제가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사무실에도 몇 번 가시고 다보스에서도 몇 번 이렇게 만나고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하냐? 지금 스티브 잡스 전화 왔으니까 좀 받아달라. 저끼리 짠 거죠. 한국 와서 내 사무실에 오고 그 시간에 스티브 잡스가 전화를 건 거예요. 어렵게 갔으니 좀 협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 협상 카드를 딱 패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을 조금 조정해 줄게. 그럼 네가 뭘 해줄 수 있겠냐?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브로드밴드 어디 걸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브로드캄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시스템 LSI 이 CPU를 못한 그 때문에 AP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근데 AP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2년간 공부를 하고 결국은 2년 뒤에 첫 아이폰에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아이폰에는 우리 AP가 1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P를 좀 기다려 달라. 실력을 키워서 들어갈 테니까 그걸 100% 써달라.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조정을 해주고 AP를 거기에 6년간 100%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협상에서는 제일 이제 기억이 남는 거고 그 외에도 제 책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협상들이 좀 나와 있는데 책 사서 보시죠. 예, 또 질문. 예, 지금 예정된 시간을 좀 훌쩍 지났습니다. 하- 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받죠. 예, 저 마지막 여학생, 질문 예. 한번 받겠습니다. 저 뒤 손을 들어주세요. 예, 오늘 그 회장님께서 설계자는 기술과 창의성이 있어야 저 한다고, 이 마스크를 끼고 멀리서 하니까 잘 안 좀 큰 들립니다. 소리로 예, 해주세요. 예, 마스크 보세요. 그 설계자는 기술과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아날로그 감성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았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다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 기술과 창의성이 있어야 하고 융합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오늘 말씀해주신 것 외에 그 회장님의 책과 그리고 다른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 능력들을 얻을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많은 그런 일들을 이루셨는데 전공 업무만으로도 바쁘셨을 그런 시간에 그 다른 능력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그거를 다 이루셨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의 대답은 정확한 건 아닌데 저는 항상 그 기술을 개발을 할 때도 또 경영자가 돼서 있을 때도 고객의 소리를 절대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CEO를 잘 안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 CTO를 만납니다. 왜? 저는 부품 회사 CEO잖아요. 근데 내 부품을 써서 세트로 나갈 CEO를 만나봐야 제가 들을 게 없죠. 그때 그 고객의 CTO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를 정확히 알아내야 됩니다. 고객의 CTO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제가 이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고객 위주의 기술 개발, 고객 위주의 영업 활동, 고객 위주의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할 줄 알아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키워드 중에서 역시 지금은 소비자, 고객, 그의 움직임을 정말 절명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CEO의 할 일은. 예.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꽃다발 및 기념품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이은서 공과대학 학생회장, 김보안 부회장께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이은서 회장입니다. 김보안 부회장이십니다. 오늘 그 기념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